먼저 간단하게 인사말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예,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감독한 박동원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보람을 연기한 조윤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 수학자에서 한지우 역할 맡은 김동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늘 하던 대로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몇 가지 드리고 그동안에 인물인들이 게시판에 지금 보시면 며칠 상단에 올라가 있을 텐데 거기 이제 궁금하신 질문들을 남겨주시면은 이따가 선정을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동원 감독님에게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제목이 무척 인상적인데 이 제목에 이 영화의 제목으로 쓰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한 나라의 형용사에 집중을 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교육에 올인을 하면서 공부에 올인을 하면서 뭐든지 목적만을 위한 어떤 입시만을 위한 공부에 올인을 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지우라는 인물과 그리고 우리나 남한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본다면 이상한 게 아니라 괴상한 나라에서 탈출한 어떤 천재 수학자의 만남, 이런 이야기라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고 제목이 붙은 것 같고요. 제가 시나리오를 받은 입장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접하신 다음에 당연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근데 루이스 캐롤 그 작가가 수학자이자 이건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수학 교수이자 수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 안에서 내용을 보면은 그 토끼도 만나고 고양이도 만나고 토끼도 만나고 토끼 굴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신비한 탐험 모험을 하는데요. 이 영화도 어떤 그런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제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보시면서 이제 나름 어떤 그 제목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제 이상한 나라라는 어떤 단어와 수학자라는 굉장히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단어가 좀 만났을 때 굉장히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영화 보면서 이 이상한 나라라는 게 어떤 북한의 어떤 자유가 없는 어떤 그런 나라, 이상한 나라. 한국은 스스로가 어떤 자유를 스스로가 박탈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상한 나라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수학자라는 어떤 인물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이제 보시면서 이제 그 어떤 제목과 어떤 그 인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다면 조금 더 영화에 대해서 좀 흥미가 더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배우분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두 배우분들 이제 공통 질문인데요. 이번 이 영화에 이제 그 오디션을 통해서 영화에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어떠셨나요? 그때 참여하실 때도 이 제목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였는지. 네, 그때도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였고요. 일단 오디션 보러 왔을 때 많이 떨기보다는 뭔가 사실 이게 저한테 주어질지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당차게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좀 오히려 그게 보람이처럼 좀 보여서 감독님께서 좀 캐스팅해 주지 않으셨나 싶고 또 되게 안 믿겼고 왜냐면 제가 첫 영화고 또 이렇게 큰 역할은 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 믿겼고 또 좀 벅차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오디션에서는 그 연기를 이렇게 앞에서 하실 때는 이 이상한 나라의 어떤 그 수학자의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기를 하신 건가요? 어떤 특정 장면이나? 원래 처음에는 발췌 대본으로 이제 연기를 했는데 이제 가서 이제 발췌 대본으로 연기하고 나서 감독님께서 시나리오 전체를 주시면서 리딩을 해보자고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리딩을 했었어요. 네.
보람이 역을 그냥 다 읽고 사실 그 방 나서자마자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그날 바로 캐스팅이 됐었습니다. 감독님은 어디에 이렇게 바로 꽂히셨나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제가 매우 애정하는 배우고, 근데 저 그 보람 캐스팅이 좀 난항이었어요. 예, 난항이었는 이유는 짧은 시간, 상대적으로 지우와 학생에 비해서는 분량이 적은데 이게 긴 설명 필요 없이 많은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보람을 만나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이제 임박해 있었고, 근데 거의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에 조윤서라는 배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보람이다. 외모를 보고요. 딱 외모만 보고 외모와 외모를 보고 육성을 듣고 보람인데, 보람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그런 판단을 했고, 기본만 하자. 예, 그런 생각을 들었던 때가, 그렇게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격이었고 저한테 너무나 감사한 찾음이었습니다. 발견이었습니다. 예. 네. 그 감독님의 어떤 선택이 확실히 영화에 굉장히 좀 큰 플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감독님 말씀대로 이제 그 어떤 지우에 비해서 어떤 많이 이렇게 어떤 화면에 나오는 어떤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거는 조금 이따 또 따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고, 네, 굉장히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이 이게 성인 배우가 고등학생을 연기하는 어떤 좀 약간의 좀 부자연스러움이 좀 있긴 있어요. 영화를 항상 보다 보면은. 근데 이거는 좀 고등학생 그 자체의 어떤 느낌 같은 거 좀 굉장히 좀 자연스러움이 좀 묻어나와서 훨씬 더 어떤 이야기에 좀 더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아까 이제 똑같은 질문인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저는 그 누나랑은 다르게 지정 대본이 있었고, 그 오디션 때 바카스 주는, 영화에서 바카스 들고 와가지고 민치 선배님 어떡하지 하는 장면이 오디션 장면이었고, 그리고 어머니랑 하는 대화하는 장면이 오디션 장면이었고, 그 나머지 하나 있으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오디션 장면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 연기하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자 이건 아니고 한 일주일 좀 안 되게 있다가 이제 감독님이 부르셔가지고 하자 이렇게 된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셨을 때도 지우 역할로 너를 합격시키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영화에 나오는 의준이나 안경, 뚱보는 안 되겠죠? 의준이나 안경 이런 역할인 줄 알았는데, 그 이제 감독님이 왜 부른 거 같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감독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역할 주실 것 같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다, 지우 하자라고 해서 되물었죠. 제가 저를 왜 정말 그 정도로 의구심이 들었었고, 저 역시도 누나같이 신인 배우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를 처음 보실 거고, 그만큼 감독님 입장에서는 되게 모험이셨는데, 저를 왜라는 질문에 감독님은 그냥 한지우 같다. 방금 박보람 얘기한 것처럼 윤서 누나가 딱 보람이었다 느낀 것처럼 저 역시도 그냥 딱 오디션장 들어왔을 때 한지우 같아서, 또 아까 감독님 말 인용하시면 기본만 하자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나요? 어떠셨나요? 할까요? 진행을 하세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그냥. 지우는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우 자체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마 프리 프로덕션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이야기는 미리 제가 한지우에 대한 어떤 캐릭터 분석이랄까, 한 좀 구체화된 문장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낙담하고 있고 다 포기하는 게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감정제에 숨지는 않는다. 이 인물은 의지력도 있고 또 나름 어떤 탐험가의 면모도 갖고 있는 그런 그런 배우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몇 번 미팅을 하고 오디션을 거치면서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주위에서 너무 그 위험 부담을 갖고 영화를 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제 최민식 선배님 배우님의 상대역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좀 확신이 있었어요. 그 뭔가 만질 법한 긴장감이랄까, 그런 게 화면 안에 만들어질 수 있다. 아무래도 낯선 배우인 건 맞으니까. 근데 그 앞에 상대역에 최민식이라는 국민 배우 앞에 이순신 앞에 앞에 김동희라는 배우가 서 있으면 정말 실제 하는 긴장감이랄까요? 여기 그런 게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겠다. 감촉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은 좀 들었습니다. 그 감독님의 확신이 확실히 영화 속의 어떤 결과물로 잘 나타난 것 같아요. 그 두 배우분들의 어떤 두 연기들이 확실히 눈에 잘 드러나고, 그런 어떤 그 연기 속에서 어떤 진정성이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 잘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감독님에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지, 뭐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고 아니면 뭐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과 어떤 이상의 세계, 어떤 인물들이 어떤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야기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감독님이 가지시는 생각은 어떠신지. 과정과 네네. 네. 저는 이 시나리오를 받고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과정, 이제 이 영화를 여러분들은 지금 영화를 보신 분들이니까 머리에 남아 있는 대사나 단어가 결과, 과정, 그리고 용기 요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런 얘기하면 좀 딱딱해지는데요. 우리 사회가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군요. 사람이 태어나서 다 어떤 모든 행위는 따지고 보자면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 고양이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행복을 위해서 더 이전 시간보다 더 나은 생활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선택들인데,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 무례함, 그리고 위선, 이런 것들을 좀 필수 장착해야 하는 어떤 사회 또는 그것들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저 사람들은 환경이 저렇으니까, 또한 그것들이 가능하니까 라고 약간 자포자기하는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연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진정한 행복일까? 입시가 아니라 시험 문제지를 빼내서 높은 점수를 받고 그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그 사람 몇십 년 동안 행복할까? 그래서 과정이 행복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어떤 큰 행복, 목적을 얻어낼 수 있다. 그렇게 저만의 논리를 짰습니다. 시나리오를 보고. 네. 자, 그럼 배우분들 공통 질문인데, 감독님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관객분들 말씀드린 이제 신인 배우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뭐 영화를 통해서 이제 배우분들의 연기를 보게 되지만, 그 또 신인 배우로서 어떤 걸어왔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게 뭐 또 쉬울 수도 있고 굉장히 험난한 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극 중에서 이제 연기를 하셨던 그 두 이제 학생의 어떤 그런 것과도 좀 매칭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시나리오를 보고 좀 많이 위로를 받았던 대사가 있는데, 이제 선배님께서 이제 구름다리 위에서 하시는 대사가 되게 많이 위로가 되고 좀 힘도 얻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굉장히 어렵구나 하고 다음날 다시 그 문제를 마주하는 게 수학적 용기다 라는 대사가 있는데, 제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데뷔를 한 지 올해로 딱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 이게 답이 계속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를 풀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 대사가 너 잘하고 있어. 아직도 너 포기하지 않고 네 문제를 마주하고 있으니까
넌 용기 있는 사람이야. 굉장히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되게 큰 좀 힘을 받고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관객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좋은 대사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좀 위로를 많이 받지 않을까? 받으시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네, 신인 배우라고 해서 우리는 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것 같지만은 네, 또 그 뒷면에는 또 이런 또 얘기들이 있었네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데뷔라고 하면 데뷔랄까 저도 2014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단역만 하긴 했었어가지고 뭐 제대로 이제 상업 영화에 이렇게 어떤 제 이름이 걸리고 제 얼굴이 실리고 한 건 처음이긴 하지만 저도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연기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어떤 그 과정들에 대해서 더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왔는데 어느 순간 과정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지칠 때가 있잖아요.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직업이 아니니까 저희는. 근데 그럴 때 딱 이 영화를 만나서 네, 그래도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 직업이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사람들이지만 그 과정이 좋을수록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좀 되게 감동적인 네, 말씀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관객분들 이제 질문들을 하나씩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이성을 조금 뒤에 같이 묶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원주율이 음악과 연결된다는 게 정말 참신하고 좋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창작인지 실제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그 김동희 배우님 여드름이 진짜였다면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몰입감이 한 200배 상승했다라고 참나무 방패 소리님이 네,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독님. 파이. 네, 파이. 창작인지 실제로 있는 것인지. 저도 이 시나리오 보고 알았고요. 실제 있습니다. 예, 가능하고요. 근데 당연히 저희 영화 안에서 쓰여진 그 음악과 멜로디나 호흡 이런 거는 다르죠. 편곡이 필요하니까요. 예. 그리고 거기 그 씬에서 파이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그 전에 이제 학생이 뭐 오일러 공식 얘기하고 오일러 공식에 대해서 굉장히 막 격찬을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셀프로 감동을 받고 그런 오일러 공식이나 또는 이제 소수에 관한 어떤 공식들 가우스가 만든 저희 영화 안에서는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등장하진 않은데요. 막 단어 이름이 꼭 파이가 이제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분 수학자가. 예. 그래서 그 씬에서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겠죠. 네. 여드름 저와 반반입니다. 제 것도 있었고 분장팀에서 만들어주신 것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렇게 지금은 이제 피부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피부가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어서 분장팀에서 이걸 보고 그냥 그대로 살리고 좀 더 분장을 해도 되겠는데, 왜냐면 그게 더 10대에 가깝다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리얼리즘이 살지 않았나.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도 보시고 너무 좋다 해서 이제 모두의 의견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여드름에 대해서 또 댓글 하나 더 달아주셨는데 여드름도 미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젠장할리라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네. 이 파이송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많은데 설레는 영화관님이 남기신 질문인데요. 감독님에게 질문드립니다. 유난히 따뜻한 색감의 조명이 돋보이는데요. 조명에 관해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마 따뜻한 조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아지트 B103을 이제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매우 의도적이었고, 이거는 이제 조명 좀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길게라기보다 저희 조명 컨셉이, 촬영 컨셉이 학교 교실은 좀 채도가 빠져 있고 화이트에 차가워 보이고 획일적인 이런 느낌이 들게 잡았고, 그와 대비되게 이쪽은 명암대교가 굉장히
교실에 비해서는 강렬하고 그리고 따뜻한 엠버톤으로 이제 처리를 그러니까 엠버톤으로 조명을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두 공간에 이게 대비가 되면 훨씬 더 영화가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또 저희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와 일치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렇게 촬영 조명 컨셉을 잡았습니다. 예. 네. SB님이 남기신 질문인데요. 김동희, 조윤석 두 배우에게 질문드립니다. 최민식 배우님과 같이 작업하다 보니 많이 긴장이 되셨을 것 같은데 같이 작업하는 경험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네. 아까 뭐 이순신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그 악마를 보았다가 먼저 떠올라가지고. 네. 저도 처음 뵈기 전까지는 그런 이미지가 항상 있었고 약간 무섭고 엄한 분이라고 생각 많이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장난 많이 쳐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먼저 말도 제가 당연히 어려워할 거라는 걸 아니까 너무 이제 대선배님이시고 저는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니까 제가 다가오기 어려울 걸 아니까 먼저 다가와 주셔서 뭐 밥은 먹었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지우가 학성에 의해서 변해가는 인물인데 그러면 학성이랑 되게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영화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실제로도 저는 좀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선배님은 뭐 이제 아셨으니까 제가 다가오기 어려운 걸 캐치하셔서 먼저 다가와 주셨던 거죠. 네, 저도 악마를 보았다를 떠올려서 정말 약간 오들오들하면서 갔는데 네, 그리고 딱 처음 선배님하고 마주하게 되면 그 아우라가 풍겨 나오는 그 아우라 포스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엄청 나시거든요. 근데 화면을 뚫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엄청나신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좀 또 무섭진 않을까 하는 좀 편견도 있고 했는데 선배님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 이미지와 너무 다르게 막 장난도 굉장히 잘 쳐주시고 저기서부터 제가 보이면 포라마 이러면서 반겨주셨어요. 포라마 하면서 막 반겨주시고 되게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과자 같이 나눠 먹으면서 긴장도 굉장히 농담 많이 하면서 긴장도 되게 풀어주시고 잘하고 있어 항상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연기할 때는 굉장히 편하게 한 것 같아요. 선배님 덕분에 좀 배려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잘하겠습니다. 악마를 보았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미지 변신을 한번 네, 해봐야겠군요. 구스타프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차가운 수학이 아닌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 영화를 어릴 때 보았다면 수포자가 안 되었을지도라고 이제 감상을 남겨주셨고, 또 배우분에게 이제 질문인데 영화를 보니 고등학교 시절이 새록 떠오르는 실감나는 고딩 연기였습니다. 고등학생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이제 하셨는데, 네. 사실 좀 무서웠어요. 제가 나이가 졸업한 지가 좀 돼가지고 물론 막 엄청 많진 않아요. 근데 졸업한 지가 좀 돼가지고 이 10대 요즘 10대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들 또 어떤 말투를 쓸까 어떤 제스처들과 어떤 느낌이 풍겨날까를 좀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서 집 앞에 중학교랑 이제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관찰을 했던 것 같고 하교할 때 친구들이 가장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교하는 친구들이 좀 보람이스러운 것 같아서 하교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관찰했고 또 10대 친구, 이제 친한 동생이 마침 고등학생이어가지고 그 동생이랑 많은 좀 연기 얘기를 하기보다 좀 일상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요즘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했어? 뭐 먹었어? 뭐 이런 통화도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했고 외적인 것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아무리 제가 연기를 해내도 그 외형상으로 뭔가 수긍이 안 되면 그 연기를 다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난생 처음 좀 단발머리도 해보고 화장도 포기하고 또 화장도 포기하고 또 좀
네, 그 외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많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뭐 여드름 하나면 충분하다. 농담이고 저도 윤서 누나 같이 학교하는 친구들 저희들이 짠 게 아니라 저도 저 나름대로 관찰하고 저희 동네가 다른데 저는 제 동네에서 관찰하고 누나는 누나 동네에서 관찰하고 관찰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저희 영화에 뚱보로 나오는 친구가 실제 고등학생이었어요. 영화 촬영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고 어떤 10대들의 마음은 어떤지. 그러니까 저도 누나와 마찬가지로 좀 그 안에 있는 면모들이 궁금했어요. 10대 친구들이 가지는 생각, 어떤 가치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제 외형적인 거는 여드름 하나로. 네, 충분한데. 그리고 감독님께서 이제 10대 고등학생들을 이제 연도를 또 연출을 하실 때 어떤 모습들을 좀 이렇게 좀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제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또 이제 영화 보신 분들 미리 이제 뭐 인구에도 남기셨는데 이게 한국 영화에서 너무 이제 많이 나온다는 그런 역설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두 번째 질문부터 답하면 안 될까요? 네. 예, 제가 이 영화 시나리오 보고 어떤 시나리오 봤을 때 이제 이 시나리오를 이제 감독을 할 만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시나리오를 읽고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반듯함을 느꼈어요. 반듯하고 마치 어떤 어른이 고민이 낙심하고 있는 어떤 아이의 얘기를 그 아이의 고민을 끝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한 다음에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뭐 문제점을 짚어나가는 그런 어떤 예의 바름 이런 반듯함을 느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뭐 야심이랄까 이 영화 안에서의 용기랄까 였는데 예쁨, 몽글몽글함, 그리고 반듯함, 무례하지 않음, 귀여움 이런 걸로 좀 주목할 만한 시간을 난 만들어 보겠다. 욕도 안 하고요, 당연히 한 번 나옵니다. 네, 한 번 나오는데 침 뱉는다든지 뭐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리고 식기에 담배 안 피고요. 네, 이런 것들을 아무튼 예쁨으로 한번 재밌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제 야심이 있었고 아마 결정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신 분들이니까 이런 게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된 장면,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작게 표현된 장면이 학성과 지우의 식사 장면인 거예요. 거기 조용히 고요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뭔가 이제 집중되는 시간, 그 두 사람한테 쭉 뭔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10대들이 이게 근데 저희 프리한 연도가 19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한테 많이 맡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20년 넘는 시간을 극복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맡기고 의지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래된 좀 3년 전 일이어가지고 뭐 영화 보면서 이게 우리가 느꼈던 그런 예쁨이나 이런 감동이 하셔야 되는 몽글몽글 이런 감정들이 잘 전달이 되셨다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설가님이 질문이신데요. 개인적으로 올 상반기 최고 기대작이었고 매우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영화에 앞서 세터민 이야기를 범죄나 기타 사건 없이 순화해 그려낸 첫 상업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이 무엇보다 감사한 부분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혹시 답변을 해주실 게 있습니까? 제가 그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 그리고 견지하려고 했던 저희 카메라의 시선 이런 것도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어떤 그분들을 단순한 아니만을 위한 선택이 아닌 아까 제가 행복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내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순수하게 고민한 후 그 다음에 선택을 한 사람 분들이다라고 저는 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그런 시선을 제가 갖고 있어야만 저희 영화가 갖고 있어야만
세트하면 그분들을 평면적으로 그리지 않게 하려면 이런 시선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제 아까 그 파이송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이제 많았다고 했는데 파이송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딱 꼽는다면 이 파이송 연주를 하는 장면인데요. 혹시 인문인들도 같은 생각이시면 박수. 이 파이송 장면은 그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이상한 날의 수학자라는 제목에서 수학자라는 어떤 단어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좀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어려우면 어떡하나란 좀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 파이송 장면이 그 수학을 되게 어려워하는 이제 이 지우와 보람 이 두 인물이 수학의 어떤 즐거움을 아마 처음 느끼는 장면 같아요. 그래서 이후로 이제 뭐 인물들이 조금씩 변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감독님 이 파이송 장면의 어떤 구성과 어떤 연출의 어떤 의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파이송이 그 시나리오 안에서 이 영화 안에서 위치하는 어떤 그 학문적 배경이랄까요? 그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건 이미 말씀드렸고, 일단 저는 그 장면이 관객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우가 느끼는 놀라움, 약간 이거 조금 쉽게 얘기하면 깜짝 쇼, 수학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조연수랑 보람도 함께 거의 그 이 두 영화 안에서의 두 인물이 느끼는 어떤 경탄이랄까 이런 것들 놀람이 거의 동일한 레벨로 관객들도 보는 사람도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야말로 이 안 공간 인물들의 동기화가 되는 그런 장면을 만들고 싶었고요. 그리고 파이송에 그리고 또한 음악을 굉장히 여기에는 근데 어떻게 좋게 보셨는지 몰라가지고 확신이 안 들어서 결정적으로 저희 이지수 음악 감독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을 해주셔서 완곡 연주가 가능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 곡을 이제 강당시내에서 한 번 더 사용을 하고 확장을 시켜서 또 최대 확장시켜서 저희 영화 맨 마지막 커트 이제 모든 악기가 총동원이 되는 총합을 이루는 어떤 그런 샷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영화가 이제 수학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인간의 어떤 관계와 어떤 소통 그런 어떤 만남을 통해 가지고 어떤 변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파이송 장면에서 그 세 인물이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나? 저는 이제 그 장면이 이제 뭐 어떤 서로가 어떤 그런 뭔가 좀 벽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허물어지는 느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가족 같은 느낌도 이제 들었었거든요. 혹시 그런 뭔가 좀 관객했던 분들에게 어떤 세 인물이 그렇게 어떤 같이 있는 그 장면을 통해서 뭔가 좀 보이고 싶었던 게 있었을까요? 제가 파이송 답변하면서 네.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네. 이제 시나리오 안에서 지우가 어떻게 변모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학성이고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이제 파이송이죠. 이게 아름다움을 수학의 아름다움으로 풀 충전된 만렙이 된 이제 지우가 그 다음에 이제 담임과 저항을 하잖아요. 네. 단단한 저항이라고 저는 일컫는데 단단하고 그렇게 이제 학교 안에서의 어떤 생활 태도가 아니라 태도도 지훈이 이제 각성을 한 거죠.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파이송이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그리고 가족은 저희가 지우라는 캐릭터 이거 학생도 다 서로의 결핍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유사 가족이라도 볼 수도 있고요. 보람도 그렇게 잡진 않았어요. 그쵸?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보람 안으로 들어가 본다면 뭐 충분히 그 나이 때 보람이라면 당연히 되게 학성을 보고 아버지처럼 좋은 아버지처럼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분명히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보다 그러니까 보람이의 이상한 나라는 아지트였거든요.
되게 쳇바퀴 같은 일상의 보람이는 있었고, 사실 저는 지우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보면 시계토끼라고 생각을 했어요. 크게 호기심 가는 그 시계토끼를 보면서 어느 날 이렇게 그 뒤를 밟았더니 굉장히 이상한 공간이 존재했고, 그 공간 안에서 또 새로운 경험들이랑 뭐 새로운 좀 재미 같은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람이 보는 학성도 굉장히 좀 신비롭고 좀 신기한 그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보람의 입장에서는. 네. 좀 약간은 일탈 같기도 하고 그 안에서는. 네. 그 토마스님의 질문인데 그 파이송 연주씬에서 혹시 최민식 배우님과 조윤수아 배우님 두 분 다 직접 연주를 하신 건가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저 그 손가락 타이트 씬 이외에는 사실 실제로 연주를 했어요. 저는 실제로 연주를 했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 피아노 연주 관련해서 뭐 그 제작자 이거 보면 뭐 뻥을 치신 게 있다고. 이 얘기가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사실 감독님께 근데 해냈으니까요, 그렇죠? 네. 감독님께서 이제 오디션 볼 때 파이송이라는 게 있고 또 피아노 연주를 해야 한다. 그래서 피아노 연주를 할 줄 아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일단 다 할 줄 안다고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제가 네, 저 잘해요. 피아노 굉장히 잘 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덜컥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곡만 죽어라 치면 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해맑게 생각을 했는데 악보를 받아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콩나물이 너무 많고 제가 악보도 볼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막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일단 제 친한 제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큰일 났다. 내가 피아노를 연주해야 된다. 피아노과에 다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그 연습실을 24시간 이제 거의 한 달 반 동안 빌려놓고 하루에 정말 진짜 한 6, 7시간씩 매일 쳤어요. 매일. 막 손가락 번호를 이제 앞을 써놓고 이제 그걸 손가락을 외워가지고 대사처럼 도가 1, 내가 2, 월을 실제 그 원주율이 네네, 아니라 실제로. 손가락 번호. 실제로 정말 그렇게 번호를 외워가지고 치고 결국에는 진짜 해냈어요. 촬영 당일에는 이제 연주가 가능하게 돼가지고 촬영을 하고 나서 이제 감독님께 말씀드렸더니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이제 배우들 안 믿는다고. 하지만 해냈습니다. 뭐 좋은 뻥을 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동희 배우님 그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할 때 그 평소에 보면 이제 그 보람에게 좀 까칠하게 대하는데 그 장면에서 보면 이제 또 표정이 굉장히 좀 밝고 이제 그런 표정이 유일인데 그 사람이 이제 피아노 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궁금하거든요. 극 중의 인물은. 지우는 둘이 피아노를 치는 거 보면서 신기하다. 그리고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학적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정말 내가 지금 학성이라는 수학자에게 수학을 배우고 있지만 수학이 이 정도로까지는 사실 잘 몰랐고, 그리고 그 바로 전신에서도 오일러 공식 얘기할 때도 뭐 신기하긴 한데 아름다고까지 하라는 대사도 있고, 그만큼 그러니까 수학을 어쨌든 배우긴 배우지만 사실 흥미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시인을 통해서 그 파이송을 통해서 저는 지우가 흥미가 생긴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나, 자신의 소신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누나가 너무 연습을 열심히 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낼 사람이, 연습한 결과물을 보낼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그냥 거짓말을 해놨으니까 감독님한테 보낼 수가 없잖아요. 맨날 나 피아노 친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거의 보내다시피 해가지고 고생한 걸 아니까 잘 쳤으면 좋겠다는데 진짜 잘 치더라고요. 점점 느는 걸 자랑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 그래서 뭉클했죠 개인적으로. 네. 네, 영화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그 파이송 연주 장면 또 한 번 더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고생하신 두 분에 큰 박수. 산산님이 남기신 질문인데요. 김동희 배우님께 질문합니다. 영화 내에서는 경비아씨와 함께 수학을 공부하면서 수학으로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극이 끝나가는 과정에서는 지우가 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비춰진 것 같은데 입시와 취업이 전부일 것 같았던 학생이 인생과 수학의 원리를 체득하게 바뀌게 된 인생의 목표는 어떤 것으로 바뀌었을까요? 수학자로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했을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저는 그거는 선배님의 증명하라 이 대사 한마디면 모든 질문에 답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우는 진짜 기댈 곳이 없었잖아요. 마지막 정말 동아줄이었고 그런 학성이 나를 받아줬고 정말 간절한 사람이거든요. 지우는. 그래서 그 간절함을 바탕으로 학성에게 배우면서 어쩌면 저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 게 사람이 간절하면 할수록 더 유심히 깊게 새겨들으려고 하고 어떤 상대방의 말을 더 깊게 들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성이 나의 멘토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결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지우도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가지고 살게 되지 않았을까. 네, 증명하라는 그 말에. 그럼 이제 영화 마지막에 이제 좀 궁금했던 게 그럼 이 지우는 보람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는 이제 좀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람이는 지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받아줬을까요? 아니 지우는 수학밖에 모르는 바보기 때문에 네. 보람이는 그냥 친구. 친한 친구. 감독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다른 남자친구 사귀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을 대학교 가서. 네. 콘택트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딸기 우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서울 우유, 딸기 우유를 영화 소재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그거는 일종의 상징이었고 자기 아들이 영화 보셨으니까 얘기해도 되는군요. 아들이 즐겨 먹던 이제 음료고 그것까지 아마 학성은 그 딸기 우유를 팩을 보는 것도 괴롭지만 아직 놓아주지 못하는 거북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상징이었죠. 그리고 딸기 우유가 맛있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요. 색깔도 좋고 핫핑크 하고요. 이제 감독님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요. 이 영화에서 그 아버지의 부재가 좀 눈에 띄거든요. 지우는 어머니가 단둘이고 보람은 이제 어머니는 나오는데 아버지가 나오질 않아요. 두 인물의 어떤 상황에 이학성이라는 인물이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10대 소년과 소녀 어떤 길잡이 역할을 이제 하는 어떤 인물이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친구로서의 어떤 우정도 나눌 수도 있고 어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이제 그 세 사람이 파이송을 연주할 때 모습이 어떤 이상적인 어떤 가족의 모습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 아버지의 부재에서 어떤 그런 이학성의 어떤 인물이나 어떤 그 인물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요거는 좀 그 답변이 겹칠 텐데요. 일단 지우를 중심에 두고 저희 제작진과 저는 당연히 이건 유사 부자 관계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건 근데 아들이 없고 학생은 아들이 지금 떠나가 있고 생존해 있지 않고 지우는 아버지가 생존해 있지 않고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역할, 보완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가족까지 저는 생각을 안 해서 그렇게까지 규정은 안 했습니다.
저들도 아니 이거 너무 실망시켜드릴 발언일 수 있는데 싸울 수 있잖아요. 둘이 싸울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영원한 완벽하게 아름다움으로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예. 그럼 그 극 중에 이제 두 인물이 어떤 이학성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어떤 생각은 어땠을까라는 좀 궁금함이 들거든요. 이제 김동희 배우님부터 먼저. 지우는 그냥 그 당시에 공부를 할 때는 인생의 전부였을 것 같아요, 학성이. 왜냐면 기댈 데도 없었고 벼랑 끝에 몰려 있었고, 그러니까 고등학생에게는 저는 그 학교 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교우들과의 관계, 학교 성적 이런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인생의 전부니까 그때는. 근데 그 전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정말 신 같은 존재겠어요, 지우에게.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학성은. 정말 내 전부를 맡길 수 있는. 보람이한테는 아까 답변과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지우가 학교에서 굉장히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고 지우의 편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항상 답답한 마음으로 보람이는 지우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 학교라는 공간 안에 처음으로 지우의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친구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었고, 또 되게 신기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발견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비롭고 뭔가 신기한 아저씨? 되게 신기한 아저씨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보람이는. 네. 좋은 아저씨. 그럼 그 이제 항상 이제 친구도 없고 혼자 이렇게 있는 이제 그 지우인데 보람은 왜 지우를 좋아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분석할 때 제일 저도 질문을 많이 했던 건데, 이제 계속 대본을 보다 보니까 보람이 왜 지우를 좋아할까? 보람이는 지우를 왜 좋아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사에도 나와요. 너랑 나랑 뭐 비슷한 처진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우는 인정하지 않지만 보람이는 지우에게 동질감 같은 거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물론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나도 똑같이 이 쳇바퀴 같은 굴레 속에서 또 이 학교 안에서 보기에만 어울려 있는 것 같지, 굉장히 처음에 지우의 첫 대사처럼 정말 호그와트에 머글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보람이도 느끼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보기에만 어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지우한테 동질감 같은 거를 느꼈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보게 되고 보다 보니 정이 들고 네, 호감이 좀 생기고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수학에만 관심 있는 지우, 네, 새로운 남자친구를 또 이제 보람이 되겠습니다. 자, 인생은 아름다운님과 도우노월드님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수학으로 이렇게 재밌고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어 주시다니 수학 포기자였던 저에게도 수학이 새롭게 보일 정도입니다. 김동희 배우님, 조인서 배우님, 지우와 보람 그 자체로 보이는데 영화 찍으면서 인지가 많이 난 씬이 있는지요라고 이제 질문을 남겼었는데, 요거 이제 덧붙여가지고 이 배역을 소화를 할 때 이제 어떤 어려운 점이 특별히 있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를. 네. 교실 초반 전체적으로 다 NG라기보다 이제 저희가 교실 씬이 이제 첫 촬영이었는데, 이제 다 뭐 조명, 뭐 카메라, 배우들도 그렇고 다 그날이 첫날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이 NG라기보다는 좀 지체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보람이 하면서 어려웠던 거요. 네, 저는 피아노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제가 피아노가 제일 어려웠어요. 제일 힘들었고, 네, 이렇게
그 아까 질문도 파이송에 관련한 질문이 되게 많다고 하셨고 또 파이송 장면을 따뜻하게 봤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네요. NG 얘기는 앞서 말했으니까 저는 지호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민식 선배님 앞에서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점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아이러니 같은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어려운 일을 내가 해내면 해낼수록 그 쾌감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갔을 때 이제 아지트와 경비실 장면을 거의 마지막에 찍었거든요. 앞장면인데 불구하고 그럴 때는 되게 내가 지금 이제 선배님이랑 진짜 연기란 걸 하고 있구나라는 깨닫는 순간들이 몇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좋았죠. 오히려 어렵긴 했지만 네. 감독님에게 질문입니다. 대도시님이 남기신 질문인데요. 리악성 동무가 아들과 키웠던 동물을 거북이로 설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이건 역시 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반려 동물이었고요. 아들이 고르잖아요. 수족관 가서. 네. 아마 또 북한에서는 이거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어떤 생명체였고 아들이 남겨준 이제 생명체인데 아까 딸기 우유보다 또 훨씬 더 집착을 하고 있는 아들의 일부가 아들의 선명한 이제 흔적이고 나중에는 이제 내가 이 강물에 방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 고통, 이 과거에서 나도 이제 슬쩍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어떤 결심, 그렇습니다. 콘택트님이 남겨진 질문인데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을 메인 테마곡으로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라고. 바흐는 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왜 수학이 영화 대사도 나오고요. 수학의 아버지 수학의 아버지 된다. 지금 수학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고백하자면 저번 집이보다 좀 떠는데요. 이 조명이 있으면 제가 좀 이렇게 반응을 좀 하는군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군요. 제가 흰색 조명이 좀 더듬게 만드네요.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고 그리고 음악의 DNA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바흐의 위대성을 길게 거론할 필요는 없고 그분이 평균율 클라비아라는 평균율 곡들이 있어요.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 곡이 이전에 그 피타고라스가 이제 만든 음계의 어떤 한계를 돌파해낸 겁니다. 그 평균율 때문에. 그래서 되게 근데 이 한계를 돌파해내기 위해서는 수학의 원리와 굉장히 맞닿아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연산과 수학 계산을 했겠습니까? 바흐라는 음악가가. 그래서 이제 수학과의 연관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 음악가의 곡이 이제 그 곡이 영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붙여서 이제 하늘사탕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세계 7대 수학 난제 중에서 리만 가설을 이 영화에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일차적으로 리만 가설이 가장 많이 알려진 난제고요. 다른 난제들은 여러분들이 다 7대 난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리만 가설이 가장 귀에 쏙 들어오고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그런 가설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온 거고 저도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서 저만의 그 내적 논리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리만 가설이 들어가 있는 거에 이 공식에 리만 가설을 제가 설명해 보라 하면 절대 못 하고요. 대충 감만 잡고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 공식에 리만 가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감정이입이라기보다 이입을 해야 되니까 논리를 찾았는데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자유롭게 가능성을 여기저기 찾아본다. 지우와 학성이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가능성을 찾아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나름의 여러 가지 선택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름의 거기는 어떤 패턴화가 왜냐가 난있기 때문에 어떤 그 교집합들, 그 선택의 교집합들이
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리만 가설의 어떤 소수의 배열의 어떤 그 분포 규칙 나열되는 거에 규칙이 있을 수 있다에 대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과 조금 연결시켜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좀 했습니다. 지금. 네. 영화에서 이제 수학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그 이제 인물들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푸르메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오일러의 공식과 배우의 그에 대한 반응이 너무 아름답게 표현이 되었는데 연기를 위해 배우분들이 특별히 수학과 관련된 강의나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네, 보람이는 수학 문제를 뭐 지우처럼 풀거나 뭐 수식을 나열하는 장면은 없지만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대본에 나오는 수식들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하고 대본을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변에 이제 공대생들, 네, 이과생들에게 이제 많이 물어봤고 사실 저도 수포자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수식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읽는 거지? 이런 수식들이 있어서 뭐 찍어가지고 보내서 이거 어떻게 읽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아까 선배님 감독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음악이랑 연관이 돼 있다는 뭐 그런 거 또 바흐에게 대해 찾아보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수학 공부나 이런 거는 수포자이기 때문에 하기는 이미 너무 늦었고 하이송이나 실제로 그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리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오일러도 또 어떤 사람인지 그런 등장하는 수학자들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듣는 입장이니까 민식 선배님이 설명을 하시고 저는 듣는 입장이니까 듣는 입장에서 이해를 그때 바로바로 하는 거잖아요. 지우는 수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수학에 관심이 많아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수학 자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공부하고 수식을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수학에 관심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영화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학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수학에 좀 관심이 있는 상태고 문제를 막 그렇다고 푼다 이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수학하면 바로 인상부터 쓰면서 너무 어렵고 너무 지루하고 언제 끝나지? 약간 맨날 이런 생각만 하다가 지금은 풀이 과정을 보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마인드가 아예 바뀐 것 같아요. 네. 연기를 하시면서 또 다른 것들을 배우고 그러시군요. 그럼 이 현장에서도 감독님 아무래도 이제 수학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혹시 뭐 그런 수학자나 이렇게 뭐 도움을 좀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특히 판서, 칠판, 여러 가지 수식들, 종이의 수식들 그런 것들을 촬영할 때는 수학 전문가가 계속 있었습니다. 촬영 현장에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벌써 넘었나요? 마지막 질문을 그 푸르메님이 남겨주신 질문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따뜻한 영화 감사합니다. 몽글몽글한 수학 이미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엡실론과 갓나 새끼가 따뜻하게 들릴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어른이 필요하고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줍니다.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어른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고 이거는 이제 극 중에 이제 고등학생이지만 또 어떤 성장하는 이제 어른으로서 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똑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어른이요? 네. 저는 제가 좋은 어른일까 일단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긴 하는데 아까 제가 짧게 얘기했는데요. 여기 아까 왜 아이와 어른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저희 영화 안에서 대사도 나오고 살을 부대껴야 이해를 할 수 있고 친해질 수 있고 친해져야 이해를 할 수 있고 이해를 해야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아까 그 아이와 어른 아이를 예우를 해주는 어떤 어른 다 그게 공통점이 있는데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시간을 드린다는 거는 성의가 있다는 거고 그래야 상호 되게 동등한 교류가 일어나고 두 사람 다 어른 이건 뭐 꼭 어른 아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의가 있을 때 내 시간을 드릴 때 뭔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좋은 어른이 되려면 일단 다른 주위 사람들한테 넘겨짚지 말고 단언하지 말고 시간을 들여서 보고 교류합시다. 뭐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까요? 예.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요즘 하는 고민이랑 좀 다르진 않은 것 같아서 좋은 어른이라기보다 내가 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내가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을까에 대한 고민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좀 답이랑 비슷할 것 같아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내가 위로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사실 포기하고 싶을 때 또는 막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사람은 원동력이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원동력 중에 제일 나에게 큰 원동력이 됐던 게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위로더라고요. 진짜 좋은 위로는 정말 죽으려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 또 위로를 잘하는 어른이 또 좋은 어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같이 드네요. 저 역시도 이 영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 영화가 끝나고 지금 이렇게 관객분들 뵈면서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제 좋은 배우가 뭘까, 좋은 사람이 뭘까, 좋은 어른이 뭘까라는 생각에 대한 질문을 해봤을 때 저는 본인의 어떤 행동이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이 내뱉은 말, 자신의 한 행동에 우리는 성인이니까 다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자유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른이 좋은 어른이지 않을까. 그게 다 이제 앞서 얘기했던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게 다 책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는 어른이 좋은 어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 세 분에게 이제 마지막 그 인사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부터. 네. 제가 오늘 되게 무시무시한 여기 관객분들을 만나서 겁을 굉장히 많이 먹고 왔고요. 저희 수학자 영화 이제 그 평을 관람 후기 글을 이제 보고 몇 개가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있는데 되게 아픈 저희 영화가 좀 부족한 점, 단점, 아쉬운 점들 날카롭게 비판해 주시고 또 장점도 얘기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기억나는 글 중에 블라인드 시사에서 블라인드 시사를 보고 두 번 또 보는 영화는 거의 없는데 저희 영화는 저 영화 봤다. 근데 아쉬운 부분들을 되게 온화한 어조로 이렇게 적어주셔서 그 글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쉬운 점들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제 영화는 완성이 됐으니까 영화에 반영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제 남은 다음 프로젝트나 제 남아있는 제 생애 하여튼 자양분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네, 일단 항상 제가 첫 영화고 이런 GV가 이번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렸는데 어쨌든 영화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인무분들이 봐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도 받고 또 좋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또 오늘 정말 태어나서 박수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큰 힘을 얻고 가는 것 같고 저희 영화가 저한테는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되게 힘이 됐고 위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로와 힘이 조금이나마
전해지셨다면 영화가 할 일을 다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좀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받고 또 이렇게 마음이 몽골몽골해지셨다면 주변에 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또 이제 저를 처음 아셨잖아요. 저는 조윤서입니다. 네, 저 조윤서라는 배우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고 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누나와 마찬가지로 GV가 두 번째고 관객분들을 뵐 때 너무 제일 떨려요. 인터뷰랑 뭐 언론 시사회 뭐 제작 발표 다 했지만 정말 제일 떨려요. 왜냐면 저의 영화를 바로 본 분들과 바로 직접 소통을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질문은 이걸 비대면으로 받긴 했지만 그만큼 저는 영화에 있어서 관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사람도 할 맛이 나고 하는 사람들의 의미가 있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객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막 시작한 이제 신인 배우니까 앞으로의 행보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영화를 통해서 얻어가는 게 단 한 개라도 생각하는 것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이제 뭐 개봉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뭐 익스트림 무비야 뭐 이렇게 좀 액션 영화 뭐 뻥뻥 터지고 많이 죽으면 시원하다 뭐 피 한 바가지 나오면 뭐 아주 뭐 짜릿하네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하시는데 이 이상한 날의 어떤 수학자 같은 영화는 내 자신이 뭔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이 진짜 지금 괜찮은 걸까라는 어떤 그런 또 물음에 대한 좀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자극적인 컨텐츠를 물론 다 좋아들 하시지만 그 속에서도 좀 현실을 이렇게 좀 뭔가 이상하게 굴러가는 어떤 세계지만 그 속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찍어서 해주는 어떤 이런 영화의 어떤 존재가 저는 굉장히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감독님 그 두 분 배우분들에게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